텍스트 강의 20년 전문가가 만든 최상의 전문 수능고 프로그램 대시점 1% 공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4년 6월에 실시했던 평가원 모의수능 출제 제시문 중 도덕 문장의 진리 적합성이라는 독서 인문복합 제시문에 대한 심층 분석 훈련을 통해 독해수를 높이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험 현장에서처럼 전체 제시문을 조금 빠른 속도로 읽어보면서 대체적인 내용을 살펴본 후에 세부 내용을 하나하나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지문입니다. 전통적인 인류학의 주요 주제는 선, 올바름과 같은 도덕용어에 대한 해명을 바탕으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정하는 객관적 근거를 찾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좀 무게감이 있는데 선이나 올바름 같은 도덕용어를 정의 내린 상태에서 인간의 다양한 행동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나 국가나 이런 차원의 다양한 행동이 옳고 그른지를 판정하는 근거, 그러니까 논리적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윤리학의 주요 주제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윤리학은 오랫동안 그에 대한 만족스러운 답을 내놓지 못했다. 예를 들어서 연역철학 체계라든지 귀납철학 체계처럼 어떤 변증법처럼 뚜렷한 논리적 체계를 만들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에이어는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에 관한 문장인 도덕 문장이 진리 적합성, 즉 참 또는 거짓일 수 있다는 성질을 갖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걸 오랫동안 윤리학이 찾고 있었는데, 객관적 근거를 찾고 있었는데 아니다. 도덕 문장 자체는 참과 거짓을 따질 수 없는 문장이다 라고 주장했다는 겁니다. 새롭고 급진적인 주장이라고 뒤에 나오는데 왜 그런 주장했는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덕 문장에 대한 성격 해명부터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에이어는 진리 적합성을 갖는 모든 문장은 그 문장에 사용된 단어의 정의를 통해 검증되는 분석적 문장이거나 경험적 관찰에 의해 검증되는 종합적 문장이라는 원리를 바탕으로 도덕 문장은 진리 적합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랬습니다. 여기 읽으면서 여러분들 이해하고 납득하고 빨리빨리 넘어가야 되는 상황일 텐데 시험 현장에서는 분석적 문장은 예를 들어서 아버지는 남자이다 이런 문장이 있다 이런 정의가 있다 해볼까요? 근데 아버지라는 개념 자체에 남자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죠. 그러면 아버지는 남자는 자동적으로 참이게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개념 자체를 통해서 분석할 수 있는 문장이 분석적 문장이라는 뜻이겠고, 여기 종합적 문장은 경험적 관찰이니까 우리 기납줄이 하듯이 그렇죠? 예를 들어서 모든 까마귀는 검다 했을 때 경험적으로 모든 까마귀를 전수조사할 수는 없겠지만 수많은 까마귀를 조사하고 관찰해서 까마귀 색깔이 검다. 하얀 까마귀도 있겠지만 당연히 그래서 그렇게 정의낼 수 있다면 종합적 문장이 됩니다. 어쨌든 A라는 사람은 진리적 합성을 갖는 문장은 분석적 문장이거나 종합적 문장이라고 주장한 건데, 우선 그는 도덕 문장은 분석적이지 않다는 기존의 논리를 수용했다. 이건 기존부터 도덕 문장은 개념 자체를 아직 해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선이나 올바름 같은 개념을 정확히 개념 기준한 상태에서 인간의 다양한 행동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를 찾아왔다는 건데, 그 개념 자체에 대한 정의가 뚜렷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러니까 개념 자체가 뚜렷지 못하니까 예를 들어 선은 A다 했으면 선이 규정되어 있으면 A가 3인칭 거친지 A라는 진술을 수로가 알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선은 A다라는 도덕 문장이 분석적이라면 수로인 A가 주어인 선이라는 개념 속에 내포되어 있어야 한다. 아버지는 남자다 이런 것처럼. 하지만 선은 속성이나 내용을 더 이상 분석할 수 없는 단순 개념이므로 선은 여기 단순 개념이라는 건 우리가 더 단순하게 생각하면 아주 극히 추상적인 개념. 그렇죠. 머릿속으로만 아주 제한적으로 떠올 수밖에 없는 그런 개념이 단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당 문장은 분석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극히 추상적이고 구체적인 정의 자체가 없기 때문에, 아니면 구체적으로 정의를 내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수를 규정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그렇죠. 아버지는 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버지는 남자다 이런 거죠. 그렇다고 해서 선은 A다라는 도덕 문장이 경험적 관찰을 검증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선이 구체적 대상이어야지 경험적으로 관찰해보고 결론 내릴 수 있는 거거든요. 자연과학에서처럼. 선 그 자체는 우리의 감각으로 검증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맞죠? 도덕 문장은 다양한 감정이나 태도를 표현하고 타인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정서적 의미를 갖는다고 A는 주장했다. 앞에서 전통 윤리학자들은 선이나 올바름에 대한 개념 해명을 바탕으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는 객관적 근거를 찾아왔는데, 어떤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체계를 마련하는 데 집중해왔는데 초점이 거기였던 거죠. A는 정서적 의미니까 이건 주관적인 거죠. 그렇죠? 상당히 다른 주장입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도덕 문장의 진리 적합성을 갖는다고 오해하는 것은 도덕 용어의 두 가지 용법을 구분하지 못해서라고 주장한다. 도덕 용어에 대한 해명이 들어가네요. 그에 따르면 도덕 용어는 감정을 표현하는 표현적 용법으로도 세계에 관한 어떤 사실을 기술하는 기술적 용법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 감정 표현의 용법과 사실 기술의 용법이 두 가지겠는데, 만약 도둑질은 나쁘다가 도둑질이 사회적으로 배척된다는 사실을 기술한 문장이라면 기술적 문장이죠. 기술적 용법입니다. 이 문장은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에 관한 것이 아니다.
그냥 어떤 사실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사실이 존재한다는 거. 뭐뭐 해야만 한다. 이렇게 당위적인 어떤 그 성격을 띠에 도덕문장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따라서 이 문장은 도덕문장이 아니고 경험적으로 검증이 가능하다. 정말로 세상에서 그런 사실이 있는지 찾아보면 되니까. 그렇죠? 감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으니까. 반대로 도덕문장이 도덕질에 대한 화제의 감정을 표현한 문장이라면 이는 도덕문장입니다. 도덕문장은 감정을 정서적 의미니까 어떤 사실을 기술한 것이 아니다. A여에게는 도둑질은 나쁘다와 같은 도덕문장을 진술하는 것은 감정을 담은 언어로 내가 도둑질을 하다니 라고 말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A의 입장에서 도둑질은 나쁘다는 난 도둑질을 나쁘다는 감정을 갖고 있다. 너 도둑질 하지 말라. 이런 뜻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감정을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의 주장대로라면 도덕문장은 감정을 표현하는 도덕 주체로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무언가를 기술할 수 없다. 객관적인 근거나 체계 마련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정서적 의미는 주관적인 거니까. 이는 전통적인 윤리학자들의 기본 가정을 부정하는 급진적 주장이지만 거의 상반된 주장입니다. 그렇죠? 윤리학의 새로운 사고를 열어준 선구적인 면도 있다. 이런 진술을 아마도 왜 오랫동안 전통적인 윤리학자들이 윤리적 체계, 객관적 근거를 찾지 못했을까? 충분히 만족하는 해답을 내놓지 못했을까를 고민하는 끝에 나온 견해라는 거겠죠? 논리에서 제기되는 의문이 윤리학의 특정 견해에 대한 비판이 되기도 한다. 다음 논리는 이를 보여준다. P면 Q이다, P이다, 따라서 Q이다. 이 논증을 전권 긍정식이라 한다. 전권 긍정식은 P면 Q이다와 P이다라는 두 전제가 차이면 결론 Q이다는 반드시 참여한 뜻에서 타당하다. 앞에서 예를 들었지만 아버지는 남자이다, 아버지이다, 남자이다 되는 거죠. 당연히 그렇죠. 그 전권 긍정식은 보편적으로 논리적 타당성 인정받는 그런 논증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장이 단독으로 진술되는 경우에는 감정이나 태도를 표현할 수 있지만 그 문장의 조건문인 P면 Q이다의 부분은 포함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한번 볼까요? 귤은 맛있다는 화자의 선언하는 감정을 표현한다. 단독으로 진술된다면 하지만 그 문장이 귤은 맛있다면 귤은 비슷하다처럼 조건문의 일부가 되면 가정의 전제를 의미하게 된다면 화자의 선호를 표현하지 않는다. 그렇죠? 가정을 전제하기 위해서 진술한 거지 화자의 감정 귤은 맛있다는 감정을 표현하기 진술한 게 아니니까 이에 전권 긍정식의 P가 감정이나 태도를 표현하는 문장일 때 P면 Q이다의 P와 P이다의 P 사이에 내용 차이가 생깁니다. 그렇죠? 귤은 맛있다 단독으로 표현했을 때 P이다. 그렇죠? 하고 귤은 맛있다면 P면 이럴 때의 의미 차이가 생긴다는 겁니다. 하나는 감정이 있고 하나는 없고 전권 긍정심에도 두 전제의 참이 결론 Q이다의 참을 보장하지 않는 것이 몇몇 논리학자들이 제기한 문제였다.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논리적 타당성 인정받고 있는 전권 긍정식의 A의 도덕문장 개념, 정서적 의미를 갖는다는 도덕문장의 개념을 집어넣으면 논리적 무엇이 생긴다. 그렇죠? P면이라는 조건문의 일부가 된 도덕문장하고 단독으로 진술된 P다라는 감정을 표현한 단독으로 진술된 도덕문장의 개념, 의미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전권 긍정식은 표절은 나쁘다면 표절을 돕는 것은 나쁘다. 표절은 나쁘다. 따라서 표절을 돕는 것은 나쁘다라는 논증은 직관적으로 타당해 보인다. 보편적으로 논리적 타당성 인정받는 전권 긍정식에 집어넣은 거니까. 하지만 표절은 나쁘다가 감정을 표현했다면 위 논증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인다. 그렇죠? 표절은 나쁘다라는 단독으로 진술된 문장에는 감정이 들어가고 표절이 나쁘다면이라고 조건이 된 문장에는 진술된 문장의 부분에는 감정이 들어가지 못하니까. 그러므로 A의 윤리적 견해를 고수하려면 도덕문장을 포함하는 전권 긍정식의 타당성을 부정하거나 모순이 생기니까 전권 긍정식은 도덕문장을 포함할 수 없다고 해야 한다. 전권 긍정식의 보편성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죠? 부정되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지금 분위기는 전권 긍정식 보편적 타당성이 더 우월한 겁니다. 지금 당연히 이 쟁점에 대해 행커스는 다음과 같이 논의를 전개하였다. 표절은 나쁘다라는 문장은 표절하는 대상의 나쁨이라는 속성을 부여하는 내용을 가진다. 그리고 화자의 문장 진술은 그 내용과 완전히 무관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문장은 단독으로 진술되든 그렇지 않든 판단되게 되어 있습니다. 표절은 나쁘다 했을 때 표절이라는 개념이 나쁘다라는 속성, 성격을 띠게 됩니다. 그렇죠? 속성을 부여했죠. 성격을 부여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표절은 나쁘다 했을 때 표절을 나쁘다고 판단한 거죠. 문장은 속성을 부여하는 순간 판단적 성격을 띠게 됩니다. 그렇죠? 문장이 판단적이라는 것은 대상의 속성을 부여하는 내용을 지닌 것이 그 문장의 본질이라는 것을 뜻한다. 문장은 본질적으로 판단적이다. 속성을 부여하는 것 자체가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도덕문장을 비롯한 모든 판단적 문장은 참뜻은 거짓일 수 있다. 판단이 옳고 그른지 따져볼 수 있으니까 객관적으로 그렇죠? 조건문에 포함된 문장도 판단적이라는 점에서 단독으로 진술되어 내용의 차이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 행크스의 견해는 A의 주장에 대한 그렇죠? 몇몇 논리학자들이 제기한 의문에 대해서 하여튼 해명은 아니겠죠. 이게 보완하는 개념을 전개된 거니까.
그러므로 도덕 문장을 포함하는 정권 긍정식은 타당해 보일 뿐 아니라 실제로도 타당하다. 아까는 AI의 도덕 문장이 정서적 의미를 띈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정권 긍정식의 도덕 문장 개념을 집어넣었을 때 문제가 생겼는데 여긴 그렇지 않다. 감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문장은 본질적으로 판단적이기 때문에 일부는 그렇지 않은 판단적이라고 자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P면 Q다에 포함된 P와 단독으로 진술된 경우, P다가 단독으로 진술된 경우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 가령 귤은 맛있다면 귤은 비싸다는 조건을 포함되는 경우 화자가 대상에 속성을 부여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아니기에 그것의 판단적 본질을 발휘하지 못한다. 귤은 맛있다면 했을 때 이건 가정의 전제죠. 그렇죠? 귤은 맛있다라고 판단하기 위해서 진술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맥락에서도 조건문에 포함된 귤은 맛있다는 판단적 본질을 일치한다. 귤은 맛있다면이라고 전제하는 순간 판단하고 속성을 부여하는 성질이 드러나는 겁니다. 은연 중에, 그렇죠? 다시 말해 그 문장 자체는 대상에 속성을 부여하는 내용을 지닌다. 문장은 본질적으로 속성을 부여하고 판단적이기 때문에 조건문의 일부든 단독으로 진술되는 경우든 판단적 본질을 잃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직접 판단적 본질을 발현하든 하지 않든. 그렇죠? 전통윤리학이 선이나 올바름에 대한 해명을 바탕으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는 객관적 근거를 찾는데 충분히 만족스러운 답을 얻지 못했다. 오랫동안 연구했는데. 그래서 A라는 사람이 도덕 문장은 원래 감정이나 태도를 표현하는 정서의 의미를 띠기 때문에 참과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진리 접속을 갖지 않는다는 새로운 정을 펼쳤습니다. 도덕 문장이 원래 정서의 의미를 가져서 참과 거짓을 판별할 수 없는데 그걸 모르고 계속해서 참과 거짓을 판별하는 객관적 근거를 찾아왔기 때문에 못 찾은 거다. 이렇게 주장한 거죠. 그렇죠? 어쨌든 A는 도덕 문장은 감정의 정서를 표현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도덕 문장의 두 가지 용법, 그렇죠? 표현적 용법하고 기술 용법인데 기술 용법으로 사용한 걸 오해해서 도덕 문장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도덕 문장은 표현적 용법으로 사용된다. 그래서 옳고 그름을 판별할 수 있는 진리 접속을 갖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했던 것이죠. 이에 대해서 몇몇 논리학자들이 그렇죠. 전공긍정식 P면 Q이다, P이다, Q이다. 이 보편적으로 논리적 타당성을 지닌 전공긍정식에 A가 당신이 주장하는 도덕문에 집어넣었더니 문제가 생긴다. 그렇죠. 귤은 맛있다. 요 단독으로 진술 문장은 감정의 태도를 표현할 수 있다. 당신 주장처럼. 그렇죠. 근데 귤은 맛있다면 귤은 비싸다. 이렇게 조건문 일부로 포함됐을 때는 감정의 태도를 표현한 게 아니고 가정의 전제의 의미가 있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P면 Q다의 P면하고 P다의 P가 개념 차이, 의미 차이가 생긴다. 전공문식의 논리적 모순이 생기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전공문식의 논리적 타당성이 부정돼야 되는 거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비판의 의견을 제기했던 거죠. 이에 대해서 행크스라는 사람이 어쨌든 개념을 좀 보완해서 문장은 감정이나 태도를 갖는 정서의 의미보다는 속성을 부여하는 판단적 성격을 가진다라고 새로운 개념 규정을 했던 것이죠. 도덕문장. 이렇게 되면 도덕문장이 속성을 부여하고 판단적 성격이 되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판별할 수 있는 진리적 법성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P면 Q다의 하고 P다의 이런 문장 개념을 집어넣었을 때 문제가 생기지 않는 거죠. 감정의 태도가 담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논리적으로 보완해가면서 이게 주장이 전개되어 왔다고 이 글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자, 문장 전체 중심을 빠르게 읽으면서 대략적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비문학 문장은 읽으면서 이해하면서 그 내용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해하면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다음에 전개된 내용과 결부지을 수 있고, 보기나 근거, 외부 내적 증거가 나왔을 때 연결해서, 비교해서 독해해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죠? 자, 이제 빈칸 완성을 통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강의 때문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강의는 제, 설명을 먼저 듣기보다는 여러분이 먼저 제시를 읽고 기출이니까 읽고 빈칸 완성을 통해서 감상 어쨌든 독해의 완성도를 확인해 본 후에 저랑 같이 확인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가의 1문단 도덕문장의 진리적 합성을 판정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를 찾는다는 전통윤리학의 주요 주제 및 이에 한계와 관련해 충분히 만족스러운 답을 얻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어는 도덕문장의 진리적 합성을 갖지 않는다는 급진적 주장을 폈다. 새로운 주장이에요. 거의 상반된 주장입니다. 객관적 근거를 찾아오던 전통 윤리학의 도덕용어는 정서적 의미, 주관적 의미를 갖는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아주 급진적인 거죠. A에 따르면 진리적 합성을 갖는 모든 문장은 분석적 문장 또는 종합적 문장인데 선, 올바름과 같은 도덕용어, 즉 속성이나 내용을 분석할 수 없는 단수 개념, 추상적 개념이었습니다. 개념을
주어라는 도덕 문장은 수로가 주어의 개념 속에 내포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단어의 정의를 통해 검증되는 분석적 문장이 아니며, 선은 A다 했을 때 선에 대한 개념 문장이 구체적이면 A가 여기 안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선이 극히 단순한 개념,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확인해 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경험적 관찰로 검증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종합적 문장도 아니라, 선을 눈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건 아니죠. 선이 실현된 어떤 모습이라든지 행위 자체는 우리가 볼 수 있겠지만 선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추상적입니다. A어는 도덕 문장은 진리 적합성을 갖는 분석적 문장이나 종합적 문장과 달리 감정이나 태도와 관련된 정서적 의미를 갖는 문장이라고 주장하며, 도덕용어의 두 가지 용법에 대한 설명을 통해 이를 뒷받침했다. 도덕용어의 두 가지 용법을 오해해서 생긴 잘못이라는 겁니다. 왜 전통유학은 객관적 근거를 찾지 못했냐? 객관적 근거를 찾을 수 없는 건데 잘 몰랐다는 겁니다. A에 따르면 도덕용어는 감정을 표현하는 표현적 용법과 어떤 사실을 기술하는 기술적 용법으로 사용될 수 있는데, 도덕용어가 기술적 용법으로 사용되면 경험적으로 검증이 가능하므로 세상에 어떤 사실이 있다, 이걸 기술한 거니까 진리 적합성을 갖는 종합적 문장이 되어 도덕 문장이 아니면, 도덕 문장은 이렇지 않다고 했으니까 표현적 용법으로 사용되면 화자의 감정을 표현한 것이므로 진리 적합성을 갖지 않는 도덕 문장이 된다. 도덕 문장은 감정을 표현하는 표현적 용법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판별할 수 없다, 주관적이다 이겁니다. 도덕 주체의 주관적 감정을 기술한다는 A어의 도덕 문장에 대한 정의는 객관적 진리, 근거 등의 기술이 불가능하다는 한결심입니다. 주관적 의미를 띄운 문장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판별해 볼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통 윤리학자들이 찾던 거는 잘못 찾은 거다 이겁니다. A어는. 나로 넘어갑니다. 도덕 문장의 감정이나 태도를 표현한다는 A의 주장에 대해 일부 논리학자들은 논리적 타당성을 인정받는 전권 긍정식을 바탕으로 비판적 의문을 제기했다. 너의 도덕 문장에 대한 개념을 바탕으로 한 문장들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문장 생긴다, 논리적. 즉, 도덕 문장에 단독으로 진술되는 경우와 달리 접근문의 부분으로 포함되는 경우에는 감정이나 태도를 표현하지 않는데, 이 경우 두 전제의 의미 내용에 P면 Q다의 P면과 P다의 이 P가 의미 차이가 생기는 거죠. 두 전제가 참이면 결론도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전권 긍정식 모습이 생긴다는 것이다. 그죠? 그렇다면 A가 당신 주장에 의하면 우리 전권 긍정식이 문제가 생기는데 전권 긍정식이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거냐? 얘기해봐라 이겁니다. A의 도덕 문장 정의에 대한 전권 긍정식을 바탕으로 한 논리적 쟁점에 대해 행크스가 이제 보완한 겁니다. 도덕 문장은 대상에 일정한 속성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판단적입니다. 그렇죠? 이런 도덕 문장의 판단적 본질은 조건문에 포함된 경우에도 이주되므로 단독으로 진술될 때와 의미 내용의 차이가 없다. 그럼 전권 긍정식 문제가 안 생기죠. 따라서 도덕 문장을 포함하는 전권 긍정식은 타당하다. 다만 조건문에 포함된 경우에는 판단적 본질을 직접 발현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판단적 본질을 직접 발현하기 위해서 단독으로 진술된 건 아니지만 문장이라는 건 본질적으로 판단적이고 속성을 부여하는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내용을 지니기 때문에 조건의 일부라도 이 본질은 없어지지 않는 판단적이라는 본질은 이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독서 인문복합 제시문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해서 독해 수준을 높이는 훈련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국어 제시문은 일차적 이해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내용을 단순하게 요약하고 정리한 차원이 아니고 내용과의 연결관계, 논리적 흐름까지 파악하는 2차적 이해까지 반드시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어떤 질문이 던져지던지 여러분들이 충분히 대답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게 됩니다. 그렇죠? 비문학은 문학과 달리 내용이 좀 더 사실적이고 논리적 흐름이 잘 보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윤리학자, A어, 논리적 몇몇 논리학자들, 행크스의 견해를 잘 추적해 보시기 바랍니다.